안녕하세요. 류은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명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지요? 바를 정, 이름 명자를 써서 이름을 바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물론 식물과 동물, 그 어느 것이라도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은 사람과 사람 사이는 물론 사람과 사물을 이어주는 소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워낙 물질체 우선주의에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넘쳐나서 소통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사회 세대 간의 단절은 물론 한 가족끼리도 서로 담을 쌓고 지내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사회가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는 무엇부터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일까요?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는 가정에 효도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나라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내려주셨습니다. 한문화 중심 채널 상생방송이 여러분과 고민하고자 마련한 가요국충. 오늘은 한남대 사학과 한기범 교수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0월에 국제효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규모와 의의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제3회 국제효문화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대전시청에서 한 400명 모인 가운데서 또 한 6개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성대하게 치루어졌습니다. 의의를 말하면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한국효문화진흥원이 대전으로 정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축하하고 새로운 출발을 좀 기린다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한류의 열풍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K-팝, K-드라마 그리고 이제 K-컬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컬처는 어디에 근거할 것인가? 전통 문화에 근거할 수밖에 없겠죠. 또 전통 문화의 꽃은 효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세계화 추세, 한류의 이 열풍에 우리 효문화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남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한기범입니다. 이 소통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열린 사회, 소통의 사회를 많은 사람들이 희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마음이 서로 통해야 소통이 되고 또 소통이 되면은 서로의 마음을 잘 알게 됩니다. 이게 지기의 시작이지요. 알지자 몸기자 나를 알아준다 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세상에 진정으로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큰 위로가 되고 또 살아가는 데 큰 행복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 나 또한 상대방을 잘 알아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또 잘 헤아린다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지기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지기의 만남은 서로에게 행복을 주고 그리고 서로에게 득이 되는 윈윈의 관계를 낳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상이 살아가기에 훨씬 더 풍요로운 그런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통은 효에 있어서도 진실한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전통시대의 효는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는 전통시대 때의 그 중요한 핵심적 덕목이 충효인데 이 충효는 연계가 긍정적으로 되기도 하고
또는 갈등적 구조를 갖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효자 집에서 충신 난다. 그럼 연기가 잘 되는 거죠. 그런데 효와 충을 행하는데 효도 행해야 되겠고 충도 행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어느 걸 우선으로 할 거냐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서 갈등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들을 살펴보는 것이 첫째 시간까지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간 이어서는 신학 시대의 다산의 효를 보겠는데 그것은 전통 시대의 효를 계승하되 비판적 계승을 하겠다라는 측면을 살피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현대 한국인의 효를 보겠는데요. 오늘날 이제 그 세계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K효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전통시대의 효를 봄에 있어서는 이 효는 물론 불교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모 은중경 하는 그 경전도 있어서 대단히 그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얘기들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선 사회는 500년 내내 유교가 지배한 사회였기 때문에 조선 사회 질서는 대체적으로 유교적 질서가 지배를 했고 그것의 연장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사회 문화의 기조를 이루고 있어서 효 문화도 역시 유교적 효가 주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적 측면에서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유교하면은 원조가 되시는 공자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공자의 효. 논의 위정편에 보면은 바로 이 공자의 효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무의, 질병, 공경, 생난이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차례대로 이제 그 효를 공자가 설명할 때 이 네 가지의 덕목이 등장을 합니다. 무의라는 것은 위반함이 없다 그런 얘기겠죠. 뭘 위반함이 없는가? 살아서는 예로서 섬기고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또 예로서 장례를 모시고 또 부모가 돌아가신 장례를 다 치른 이후에는 또 예로서 제사를 모시는 거 이걸 잘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효라고 하는 것은 생사간의 효입니다. 살았을 때만 효가 아니고 살았을 때도 효고 돌아가셨을 때도 효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효다 그런 얘기죠. 사생간의 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돌아가신 다음 또 장례를 치른 다음에 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증자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신종 추원이면 민덕이 귀후일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상례를 정성껏 잘 모시고 또 제례를 정성껏 잘 모시면 백성의 덕이 후한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게 후한대로 돌아가겠어요? 그 상례를 잘 모시는 것 평소에 있던 일이 아니니까 어렵지요. 그런데 그 슬픔을 다해서 영영 이별이니까 그렇게 상례를 모시다 보면은 순정한 마음, 순수한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장례를 모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또 제사로 모시는데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면은 아무래도 잊어먹기 쉽죠. 그런데도 오래된 그런 조상을 잊지 않고 정성껏 제사를 지내는 마음을 갖다 보면 마음이 또 순연해지지요. 이런 마음들이 결국은 백성의 덕을 후하게 하는 대로 인도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맹무백이라는 사람이 선생님 효가 뭡니까? 아까는 무의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부모님은 질병을 걱정하신다. 그 말은 어떻게 질병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걱정을 끝없이 하시지요. 그러니까 효는 바꿔 말하면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은 것이 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는 자유라는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효가 뭡니까?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것은 공경함이다 그랬단 말이죠. 부모에게 물질만으로 공경하는 것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견마라도 개와 말이라도 다 기름이 있는 것이다. 저희가 말도 기르고 개도 기르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공경이라는 게 들어있지 않지요. 그러다 우리가 부모를 모시고 공양함에 있어서는 공경이 있는 거란 말이죠. 만일 공경함이 없다고 한다면 견마를 기르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공경이라는 정신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하 또 물었어요. 자하의 질문에 대해서 공자가 대답하시기를 생난이라. 얼굴색을 가지런히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말대꾸를 바로 하지 않더라도 속이 상하면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부모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얼굴색을 가지런히 할 만큼 수양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효가 진정한 효가 된다. 그런 네 가지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공자의 말씀을 주로 해서 만들어진 효경, 증자가 지은 겁니다만은 그 효경에 보면은 효의 기본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나오는가? 신체와 털과 피부는 모두 다 부모가 주신 것이니 그것을 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거는 참 창피한 일입니다. 2시간마다 한 사람씩 자살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현실을 당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말만 잘 우리가 마음에 새기더라도 자살공화국이라는 이름에서 면죄를 받을 수가 있지요. 신체 발부는 부모가 주신 것이니 함부로 상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의 시작이다. 몸을 세우고 도를 행하여 후세의 이름을 떨쳐서 부모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 효의 마침이다. 자, 이러한 그 효의 기본에 대해서 증자는 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효자가 부모를 봉양할 때는 그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 뜻을 어기지 않으며 보고 듣는 것을 또 즐겁게 해드리고 잠자는 처소를 편안하게 해드리며 음식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부모를 봉양한다. 구체적인 효 실천을 얘기를 하는데 상통되고 있는 얘기는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효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은 영남학파와 기후학파를 형성하면서 우리나라 유학의 양대 산맥을 형성하셨습니다. 이 양현이 갖는 효에 대한 강조점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퇴계 선생은 7남 1녀였어요. 형제가.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연세가 높으셔요. 그래서 퇴계 선생 7개월 됐을 때, 나신 지 7개월 됐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얼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퇴계 선생은 항상 그 형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아버지에 대한 공경을 이 형에게 한다 하는 생각으로 그 형을 모셨기 때문에 이 효뿐만 아니라 제라고 하는 것도 강조했고 그 스스로 실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훈으로 늘 효제를 강조하셨죠.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킬 때에는 효경과 소학을 기본으로 해서 가르쳤더라 그랬어요. 효경을 주로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효행의 사례로 보면 퇴계 선생은 장남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주관하는 입장에 서 계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식물이 생겼다. 좋은 열매를 얻었다. 좋은 수확을 얻었다. 좋은 과실을 얻었다 할 때 그런 것들을 전부 잘 갈무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종갓집에 보내는 일을 평생토록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할 때 또 제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자기 집에다가 조촐하게 제상을 마련해 놓고 성경으로 정성과 공경함으로 제사를 모셨다고 됐어요. 그때는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방을 만들고 신주를 못 모시지요. 그리고 충문을 쓰지는 않고 이렇게 하고서 제사를 모셨다고 돼 있습니다. 율곡 선생의 효는 비교적 상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율곡 선생의 저서 중에서 경몽요결이라고 있죠. 중국의 주자의 소학에 대해서 만든 것이 경몽요결인데 그 경몽요결 서문에 보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배우지 아니하면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배움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제시했던 것이 바로 자효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지요. 효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으로 섬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냥 효도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자효라고 그랬어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쌍방적이다, 상호적이다. 이것을 시사하는 얘기죠. 자효를 얘기했다. 이건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악지묘의 정가장, 집을 바르게 하는 그런 글들. 이 정가장에서 율곡 선생은 사람의 자식으로 효도를 하는 데는 정밀한 것도 있고 대략적으로 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밤에 주무실 때 이부자를 펴드린다. 아침에 건강하게 잘 주무셨는가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아침에 가서 기침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는 문안을 드린다. 어디를 다녀와서 또 보고를 한다. 좋은 음식을 대접을 한다. 이런 것들은 비교적 가벼운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정성으로서 모신다. 공경으로서 모신다. 이런 것은 정밀한 것이지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굴빛을 즐겁게 하고 용모를 순우하게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가 없어도 듣고 형체가 없어도 보는 것은 정밀한 것이다. 참으로 어려운 일 아닙니까? 소리가 없는데도 들어요. 형체가 없는데도 본다. 그 말은 내 마음이 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옛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돌을 많이 터득하신 분들은 예언도 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사계 선생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정산에 계시는데 아침에 주무시고 났더니 비감이 마음에 쌓이더라. 슬픈 마음이 쌓여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마 오늘 우리 본댁에서 슬픈 소식이 올 것이다. 잘 대비하고 있거라. 이 얘기를 했어요. 아랫사람들에게. 과연 그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갈이 왔어요. 할머니에게 가 있는 나의 효성스러운 마음,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게 이렇게 서로 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율곡 선생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신 것은 그런 그 마음이 서로 통하는 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만약 부모가 질병이나 우환을 당하면 마땅히 근심을 다해야 되고 부모가 만일 과오를 저지른 일을 당하면 익히 간언을 해야 되며 부모가 잘못하시는데도 그냥 부모니까 하고 가만히 모른 척하고 방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 부모가 잘못이 있으시면 그 부모님께 간언을 해서 아닙니다. 곡진하게 얘기를 드려서 설득이 되도록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게 지극한 효라고 그랬어요. 지극한 효다. 그래서 효는 이렇게 대략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정밀한 것으로 들어가는 그런 효도를 모두 갖추어야 진정한 효다. 이런 얘기를 율곡 선생이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곡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사례를 보자. 중국에 누가 있는가? 문왕이 있고 무왕이 있고 그리고 우순이 있다. 운나라 임금, 순임금이 있다. 문왕은 주나라 왕이죠. 이 문왕은 세자일 때 하루에 임금, 자기 아버지에게 3번 문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아침, 저녁 2번 하는 거죠. 그런데 새벽에 1번 하고 점심때 하고 저녁에 하고 3번이나 문우를 드렸어요. 그것은 뭡니까? 출중한 효라는 거죠. 한 번 더 신경을 쓰는 거죠. 무왕은 어떻겠습니까? 무왕은 그 아버지가
그 하시는 예를 따라서 그 예를 그대로 순행하려고 하고 그 아버지가 몸이 아프셔가지고 밥을 세 술을 뜨면 나도 세 술만 뜨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픔에 동참하는 거지요. 그런 마음으로 효를 시행했던 분들이 바로 문왕이요 무왕입니다. 순임금은 더 출중하지요. 순임금의 아버지는 고수지요. 장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순임금을 낳았던 그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두 번째 부인이 들어왔는데 그 새어머니가 아주 순을 싫어했어요. 그럼 나중에는 그 아버지하고 짜고 순임금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한 번은 들여나가서 순임금이 큰 소리로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사람이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우는가? 내가 아버지에게 드리는 효도가 모자라서 내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지를 못해서 내가 늘 가슴 아파합니다. 원망하기는커녕 자기의 정성이 모자랐다고 오히려 자기를 자책하는 그런 효가 바로 순임금의 효예요. 그래서 이 순임금을 우리가 대효라, 큰 효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율곡 선생은 그랬습니다. 어버이가 있는 자로서 마땅히 효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면서도 정작 효를 실천하는 사람은 적다. 그래서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율곡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곡은 학교 모범이라는 책에서 선비의 백행은 효제가 된다. 우리가 효는 백행지원이라 효는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지요. 이제 율곡 선생은 효와 제를 얘기했어요. 내 부모를 잘 모실 뿐만 아니라 또 이웃의 어른도 잘 공경하는 거, 이것이 근본이 된다. 그리고 죄목이 3,000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3,000가지 죄목 중에서 제일 심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불효다. 율곡의 정의입니다. 불효다. 불효라고 하는 것은 죄 중에 죄다 그런 얘기죠. 아까 우리가 효를 얘기를 하면서 그랬죠. 신체 발부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그것을 상하지 않은 것이 효의 시작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데도 그 자살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불효 중에 불효지.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죄목 3,000가지 중에서 불효가 가장 큰 죄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불효하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그 신독제 김집의 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독제 김집은 광산 김씨입니다. 우리나라 유학을 말할 때 영남 유학과 기호 유학을 말하고 기호 유학은 율곡 이 선생을 종장으로 해서 그 수제자가 되는 이가 연산에 살았었던 사계 김장생 선생입니다. 예학이 돼가지고 그 김장생 선생의 자제되는 분이 아드님이 바로 신독제 김집입니다. 자, 그런데 도남서원 가보셨나요? 연산에 도남서원이 있습니다. 그 도남서원에 가보면 서원에 비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묘정비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묘정비에 보면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도남서원이 되겠네요. 도남서원인데 저 안쪽에 보면은 비가 하나 세워져 있죠. 자, 그런데 그 비에 도남서원 비문에 뭐라고 써져 있는가? 도남서원 묘정 비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신독제 김집은 비가 지금 보이죠? 저 비문에 있는 글인데 신독제 김집은 어려서부터 시와 예로서 이름이 알려졌다. 시를 잘 짓고 또 예가 아주 출중했어요. 어려서부터 아주 똑똑했던 것 같아요. 손을 갖다 검지를 이렇게 대고 이것이 가운데 중자다 이랬다는 거예요. 가운데 중자잖아요. 예, 어려서부터 아주 좀 똑똑했던 것 같은데 이 시와 예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어서 이름이 알려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 문홍공, 즉 김장생이 생각하기를 상장지익이 있다고 여겨서 그 상장지익이란 말이 나오죠. 상장지익. 무슨 말입니까?
학문과 인품이 서로 자라나게 하는 유익함이다. 이것이 상장지익이에요. 그 상장지익이 있다고 여겨서 상장지익이란 말은 처음에 누가 썼냐면 율곡 선생이 쓰신 사례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제자인 김장생이 자기 집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그 친구 고봉 송익필에게 편지를 보내게 돼요. 편지를 보내면서 그럽니다. 희원이 우리 집에 와 있는 동안에, 희원이 누구냐면 김장생 선생의 자지요. 희원이 우리 집에 와 있는 동안에 상장지익이 있더니 그랬어요. 서로의 학문과 인품이 자라나게 하는 유익함이 있더니. 이게 이제 훌륭한 그 성인들의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제자인데도 배울 게 있더라, 그런 얘기죠. 제자인데도. 그래서 서로의 인품과 학문이 자라나게 하는 유익함이 있더니 그 아버지가 불러서 지금 집에 가고 없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 상장직이 부자지간이지만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내 아들은 나의 직이다 그랬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뒤에 아들도 내 아버지는 또 나를 알아주는 분이다. 그래 부자가 서로를 알아준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가 직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이 강의를 했더니 우리 학생들이 직위회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 직위회가 많아요. 지휘과에는. 서로 알아주는 모임이다. 자, 직위가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 이 집안을 놓고 말할게요. 이 김장생 선생하고 김집 선생은 두 분 다 예학의 대가로 크게 성공을 했고 뒷날에 어떻게 되죠? 문묘에 두 분 다 배양이 됐어요. 우리나라 18년이 문묘에 배양돼 있는데 부자가 배양된 경우는 이 집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늘 질문을 해요. 어떻게 부자가 그렇게 배양될 수 있었느냐? 비결이 뭐냐? 저는 그래요. 그게 직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효도 그런 관계가 되면 순연한 효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추파 송기수 선생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자기 외손자인 상촌 신음에게 인조 때 영의정을 했죠. 그 신음에게 효의 기본은 뭐냐? 이 친지심으로 위심이라. 어버이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삼는 것이다. 어버이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삼는 것. 그래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어버이 마음을 알아야겠지요.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첩경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민씨 3세 치료의 효행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전은 예컨대 그 영민씨가 이제 있었는데 이 영민씨 집안에 효자가 3세 동안에 7명이나 정려를 받은 효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효자 집에서 효자가 난다. 그 말을 실증해 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그 민여검의 아들 되는 민평, 민환 이들로부터 이제 이 효가 시작이 됩니다만은 민평이라고 하는 이는 아까 그 사계 김장생 선생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출중한 예문답을 나눌 정도로 실력이 있는 그런 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부모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헤아리고자 했다. 작은 일에도 항상 삼가하고 공경하는 그런 자세를 견지했다. 임진왜란 중에 피난을 가거든요. 피난을 가가지고는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있겠지요. 산골에 숨어 지내야 되니까. 높은 자리, 좋은 자리는 아버님, 어머님을 지내게 하고 자기는 아주 낮은데, 습한데 여기서 지냈어요.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불구가 됐어요. 그렇게까지 부모를 우선으로 생각했다 그 말이죠. 또 어머님이 만들어주시고 어머님이 손질해 주신 의복을 성심으로 아껴서 어머니의 정성에 감사하고자 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잃어먹기 쉽죠. 어머니가 당연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그러지를 않았다는 얘기. 또 형제들을 생각을 해서 항상 자기보다 먼저 처지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우애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 병환이 나게 되면 나를 대신 좀 죽게 해 주시오라고 하늘에다가 빌고 그리고 어머니 병환에 그
온몸으로 정성을 다하다 보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할 때 감지했다는 거죠. 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겠구나. 그 마음이 상통했다는 걸 말하고, 민환이라고 하는 그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어머니 상을 연이어 당했는데 그 상을 당해서 3년 여묘살이를 하고 죽으로 먹고 3년을 지내고, 또 죽을 먹으면서 3년을 지내다가 3년을 다 못 마치고 35살에 죽게 되죠. 이들의 효를 뭐라고 할까요? 진기지효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할 진짜, 나를 다한 효. 그런 효를 보였던 분들이 여흥미 씨 3세 치료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은 또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형제간의 우애를 해서 형제간에 40년 동거를 해요. 형제의 집, 두 집이. 또 육형제가 또 동거를 해요. 육형제 동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여흥미 씨 집안의 그 효행의 특징적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효로서 이제 사후지효와 재능지효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사후지효 이런 게 있습니다. 우선 그 우암 송시열 선생을 생각할 수 있죠. 아버지를 위해서 비문을 짓고 이제 비를 세우는데, 비를 세우고 나서 자기 지위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좌회전까지 올라가신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버지 지위도 증직으로 자꾸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증직이라는 것은 3대의 직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지위가 올라가서 이제 2품 이상 배설이 됐단 말이죠. 2품 이상이 되면은 신도비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얼른 신도비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우암 선생님 가난했어요. 그래서 비신만 겨우, 이렇게 몸체 이것만 겨우 이제 하나 돈 들여서 만들고, 그 비 위에 있는 그 갓을 씌워야 될 텐데, 우리가 우리 기와집 지붕처럼 생긴 갓이 있잖아요. 그것을 세워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서 그걸 세우지를 못하고 그냥 맨돌을 하나 이렇게 올려놔요. 비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다가 맨돌을, 지붕 모양을 제대로 갖추지를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한참 지나서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다시 그 지붕을 만들어 가지고 비를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이것은 아버지가 비록 돌아가셨지만은 아버지가 그 증직되신 거에 대해서 기뻐하실 거고, 그것을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버지의 유모를 위해서 비를 세워주기도 해요. 아버지의 유모는 나하고 별 관계가 없잖아요. 아버지의 유모인데. 그렇지만 아버지께 베풀어준 은혜를 내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를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아버지 유모가 헌비인데, 그 헌비를 위해서 비를 세워주는 효를 하기도 하지요. 한 번은 그 자기의 제자였던 수암 권상아하고 늘 갔는데, 선생님을 위해서 이부자리를 펴드리면은 요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맨 땅에 자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이부자리를 펴드리면 또 요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었어요. 선생님, 지금 연세도 높으신데 몸이 고이고 하실 텐데 어떻게 이 요를 다 치워버립니까? 그랬더니 처연의 말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 말이죠. 눈물을 글썽이면서 우암이 말하기를,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내 부모는 이불을 제대로 덮고 주무시지도 못했다. 그러니 내가 어찌 마음 편하게 요를 깔고 잘 수가 있겠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돌아가신 부모지만은 그 부모의 생전의 애통함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사모의 효라고 볼 수 있어요. 재능의 효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구운몽, 사시남정기 누구죠? 예, 서포 김만중 선생의 작품이죠. 소설이죠. 한글 소설입니다. 왜 한글로 썼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옛날에 여성들은 높은 교육을 잘 시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읽기에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글로 글을 쓴 거예요. 물론 오늘날 한자본도 전합니다. 뒷날에 바꾼 겁니다. 후손들이 원래 쓰기에 한글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써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단 말이죠. 이 서포 선생은 고향이 없어요. 고향이 없는 사람 봤어요? 서포 선생의 별명은 선생이에요. 배선자 날생자. 배 위에서 났다. 배 위에서 났다. 병자호란이 나가지고 강화도에 피난을 갔는데 그 어머니가. 근데 아버지는 강화도가 점령되어지자 오랑캐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 조선의 선비 정신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하고는 좌결했죠. 근데 그 어머니는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다른 데 있다가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중에 배 위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선생이에요, 별명이. 그러니까 사실은 서포는 유복자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 대한 정이 각별할 거 아니에요. 그 서포는 대단한 효성을 바쳤던 분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글 쓰는 재능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려는 그런 정성을 보였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동시대 이제 충효가 기본 덕목인데 충효는 효자 집안에서 충신난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 연계도 있지만 갈등적 요소도 있었어요.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갈등적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복입니다. 기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몇 년상을 치르죠? 3년상을 치르죠. 왜 3년입니까? 1년만 해도 될 텐데 왜 3년을 해요? 공자께서 설명하셨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에게 입은 은혜가 대단히 크다. 어떻게 다 갚겠어요? 그런데 다 잊어먹어도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은혜가 있다. 그것이 뭐냐? 세상에 태어나서 3살이 되도록까지. 그 기간 동안은 내가 자의적으로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에 부모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은혜.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3년상을 치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3년상을 치르는 것은 천자만 또는 대부 선비만 하는 거냐? 서민들도 마찬가지죠. 누구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3년 통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3년간 부모를 위해서 상례를 치러야 된다 하는 얘기지.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갈등 요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A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의 중요한 관원이다. 근데 국가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 장군인데 전쟁이 났다. 그럼 나가야겠지. 또 외교술이 대단히 출중한 분인데 긴급한 문제로 중국을 가야 된다. 또는 일본을 가야 된다. 그런 문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상례도 중요하지만 나와라. 관직에 복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기복이에요. 그래서 왕조실록에 보면 조선 내내 그런 것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인조반정 이후에는 아주 심해요. 그런 게. 인조반정 이후에는 예질서가 잡혀지면서 될 수 있으면은 기복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러나 조선 끝까지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갈등 요소의 한 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진왜란 때 동래부사를 냈던 송상현 선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592년에 전쟁이 나죠. 전쟁 나기 1년 전에 송상현은 동래부사로 지명을 받습니다. 반가운 거는 아니었겠죠. 전쟁이 날 조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랐겠어요?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났죠. 곧 전쟁이 터진다. 그럼 전방이 어디예요? 전방이 38선이 아니죠. 그때는 일본하고 싸우면 부산 동래 지역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동래부사로 가라. 바꿔 말은 뭐예요?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자리다. 그곳으로 가라. 이런 얘기와 같단 말이죠. 송상현이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제가 이 자리에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부모 먼저 죽는 것은 불효기 때문에 아버지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됐어요. 옛날 선비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렇게 곡진했어요. 아버지께서 얘기하죠. 국가가 너를 필요로 해서 오라고 하는데 네가 무슨 명분으로 안 나간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나가라.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것이 부모를 위해서 효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허락을 받고 전쟁에 나갔죠. 나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만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역부족이죠. 동래성이 포위가 됐어요. 그때 남긴 시를 보면 그렇게 됐어요. 고성이 워론한데 외로운 성이 마치 달물이 져 있는 것처럼 되어져 있는데, 달물이 알죠? 적군이 빡 이렇게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열지는 고침이라 와서 도와줘야 되는 우리의 아군 진영은 높은 베개만 베고 있어요. 아무도 오지를 않아요. 그냥 혼자 고립된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이제 태길이겠죠.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갈 거냐? 아니면 여기에 남아서 싸우다가 죽을 것이냐? 송상현은 후자를 택합니다. 그래서 끝내 싸우다 죽기로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 시를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전했던 그 시예요. 끝에 두 구절이 의미가 있습니다. 군신의는 중이요 부자의는 경이라.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의로움, 의라고 하는 것은 무겁고 그거는 어찌할 수가 없고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안 되게 돼 있고, 부자지의는 경이라. 이 상황에서는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그 은혜, 이것은 가볍게 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 상황에서 국가가 위기를 당한 이 상황에서는 충을 우선으로 하고 효를 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죠. 그 글을 써서 한 통은 아버지에게 보내고 종이에게 시켜서, 또 한 통은 자기의 친구 김장생, 사계 김장생이 친구예요. 에게 보냈던 거죠. 사계 선생이 그때 여기 정산에 현감을 하고 있었어요. 그 시를 받아가지고 현판에다가 걸었어요. 자, 보라. 내 친구의 충의 각오가 어떤 것인지를 보라. 우리가 이런 각오를 하고 싸울 때에 우리가 이 난국을 타개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충과 효의 갈등에서 나라가 위난에 처했을 때는 충을 먼저 내세웠다. 이것을 우리는 이 충으로 성효라, 충으로서 효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07년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1907년에 정미 7조약이 체결되고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군대 해산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미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을 체결을 해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1907년에 군대까지 해산을 당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산당한 군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의병과 힘을 합쳐서 이 남국을 타개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의병 규합에 나섰던 거죠. 그때에 이인영이라고 하는 이가 13도 의병 총대장으로 추대가 됐어요. 여주 출신이지요. 이분이 이미 을미사변 때에 의병 활동을 한 적이 있고 대단히 의협심이 강한 분으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13도 의군이 모아져서 한 1만 명 정도, 어떤 기록은 8천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천에서 1만쯤 될 것 같은데 그때 군사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서울 진공작전을 하기로 했어요. 지방에서 이거 해봐야 소용이 없다. 서울을 쳐들어가서 서울을 장악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이 남국을 타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2,000명을 먼저 뽑아서 동대문 쪽으로 진출을 해서 동대문 밖 30리까지 갔어요. 나머지 진영은 뒤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하고 2,000명이 먼저 가서 동대문 쪽으로 이제 진격을 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를 했어요. 일본군이 매복돼 있었고 우리 군사는 적고 그래서 이제 전열을 다듬으면서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비보가 날아왔어요. 1908년 1월 28일 날 총대장 이인영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문경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 어때요? 또 충효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충이 먼저인가 효가 먼저인가. 근데 우리 선비들은 생각할 때 어땠어요? 지금까지 배워온 것이,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이 뭐죠? 효가 있고서 충이 있는 것이다. 그랬던 거죠. 근데 이인영 대장도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 나오느라고 아버지 아팠을 때 간병도 제대로 못하고 아버지의 임종도 제대로 지켜보지를 못하고 그랬으니 이게 얼마나 큰 불효인가. 마지막 가시는 길을 내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총대장 자리를 사퇴하고 문경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그 날짜로 내려가요. 물론 이 상황에서 총대장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치명타겠어요. 그래서 13도 의군의 서울 총공격이라는 이 목표는 깨져버리고 결국은 의병은 다 해산당하고 말았던 거죠. 이인영은 그 뒤에 아버지 3년상을 치르고 나서서 다시 이제 의병으로 돌아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건이 그렇게 되지를 못해서 상주로 또 영동으로 영동 황간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숨어 지냈는데 아버지 산소를 갖다가 체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일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충효 갈등에서 충을 택한 경우와 효를 택한 경우 이런 사례들도 각각 있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지요. 나라가 유난에 처했을 때는 효도 중요하지만 충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더 옳겠다 하는 생각이 중론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효의 기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공자로부터 또 증자, 또 우리나라의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 그리고 사계 김장생 집안, 그리고 우암 송시열, 또 서포 김만중, 또 여흥민 씨 집안의 사례, 또 충효가 갈등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떻게 처신했는가 하는 문제들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살펴봤어요. 그동안의 것들을 모아보면 결국 진기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효도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지기지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고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알아줘서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에서 효를 이룬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사모지묘도 있었죠. 사모지요. 비록 돌아가셨지만은 부모님을 사모해서 그 부모님의 그 옛날의 아픔에 동참하고 부모님을 늘 그리워하는 그런 효를 시행했던 것. 부모님을 키워준 유모를 위해서도 비를 세워주면서 그 부모의 못 갚은 은혜를 대신 갚으려는 생각을 갖는 것. 이런 것도 모두 사모지효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서포 김만중 선생은 재능지효였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부모를 또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아마 전통의 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이런 효를 그 뒤에 사람들은 어떻게 비판적으로 계승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통시대 효에 관한 한기범 교수님의 강의를 함께 하셨습니다. 효와 충은 예로부터 우리 사회를 유지한 근간이라 할 수 있는데요. 효와 충이 우리 전통시대에 어떻게 행해졌는지 다양한 사례로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방청객 분들께 질의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부탁합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적인 의미에서 보면 전통시대 효를 실천하는 과정이 참 엄격한 것 같습니다. 현대의 효로 조화를 시킨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전통시대의 효가 엄격하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점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해진 그 각 조항들을 계속 그대로 지켜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성과 시성을 갖는 거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시간이 흐르면 또 시간이 흘러지는 대로 다른 시대에 맞는 또 그런 그 효가 또 필요로 한 겁니다. 이런 예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논어에 보면요. 공자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지요. 옛날 사람들은 삼배로 만든 관을 쓰고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검은 실로 짠 관을 쓰고 있구나. 참 검소하다. 나도 그들을 따르겠다. 이건 따른 경우입니다. 똑같이 이제 따라서 한다는 얘기죠. 공자는 이어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제단에서 제사를 올릴 때 단 위에, 단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계단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계단 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따르지 않겠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예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일 수 있는 것이 있고 끝내 변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불변의 것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재료로 뭘 만들어 쓰느냐 하는 거,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가변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본의가 바꿔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실천을 하는 것이고, 본의가 바꿔지지 않는 거라면 계속해서 다른 걸로 바꿔도 좋고, 본의가 바꿔지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따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딱딱하고 엄한 것이다. 지금 시대에는 맞지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 맞는 걸로 좀 부드럽게, 정신적으로는 같은 것으로, 공경이라는 것만 주어지면은 그냥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룰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네, 질문과 답변 고맙습니다. 한문화 중심 채널 상생방송이 마련한 가효국중. 날로 퇴색되는 효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 나아가 실천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되는 한기범 교수님의 효특강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